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다양성연구소의 김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페미니즘으로 읽기, 그다음에 다양성으로 읽기가 주제인데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즘과 다양성은 결국에 소수자 관점이고 권력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중심주의 사회,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관점과 그 관점을 실천하는 것이 페미니즘이고 성평등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 관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관점, 비성소수자 중심주의 사회에서의 성소수자의 관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관점, 빈곤 관점, 자본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관점, 이 모든 소수자들의 관점,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체제와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권력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관점으로 채식주의자를 분석하며 읽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채식주의자의 줄거리를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신병을 가지게 되고 죽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줄거리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 사회의 기본적인 또는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관점에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우리가 뜯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 그 단어를 오늘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냐, 여기서 소재로 꿈이 많이 쓰이거든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꿈을 통해서 채식주의자가 됐고 미친 다음에 결국엔 죽는, 굉장히 어떤 사람의 비참한 삶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죽음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런 의미로 쓰였는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를 청소년들이 읽어도 되냐? 청소년 절대 금서로 지정하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영혜라는 주인공과 그의 이제 언니의 남편이죠. 그 둘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근친상간이다, 가족끼리의 섹스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읽으면 안 된다,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가장 부적절한 섹스라고 생각하는 섹스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날 갑자기라는 부분입니다. 영희의 남편과 가족들의 시선으로 이 읽혀지는 독자들의 관점에도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의해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소설 한 권 전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꿈은 어떤 꿈이냐면 고기 덩어리가 막 걸려있는 허름한 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내 몸에도 그 고기에서 나온 피가 막 묻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통과하자마자 나오는 풍경은 굉장히 아름다운 초원과 집에 잔디밭에 이런 소품과 같은 배경이 나오고 거기서 가족들이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다정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육식에 대한 불편을 아예 느낄 수조차 없게 만들어져 있는 이 문화에서 나온 꿈이고 아주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 문화와 체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육식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고기를 동물의 사체라고, 이건 시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죠. 육식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민감하다,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다, 어떻게 그래서 사냐, 삶이 가능하냐, 사회생활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영애 씨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고기와 생선 요리를 하는 엄마를 보았을 때 불편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괜찮을 척을 했다고 어렸을 때 경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불판에서 고기를 잘 뒤집고 생선도 막 손질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시각에서 볼 때도 먹성도 좋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갑자기 채식을 한다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랫동안 겪어왔던 일인 것이지 한순간의 꿈 때문이 아닌 겁니다. 저는 완전히 채식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채식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힘듭니다. 채식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제 건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아.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동물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기후위기가 어쩌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화냅니다. 진짜입니다. 화 안 내실 것 같죠? 화 진짜 냅니다.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어? 원래 본성이야. 뭐 단백질 안 먹으면 안 돼. 등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내 소화 기능 얘기를 하는 게 소화가 잘 안 돼 하면은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거죠.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영애가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나온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불편함입니다. 남편이 불편하기 시작했고 친아빠도 남편한테 부끄럽다,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다, 왜 얘가 너를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들은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설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여성폭력과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강간이나 살인처럼 아주 중범죄나 강력범죄일 때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N번방 박사방 사건이나 최근 있었던 딥페이크 사건처럼 아주 대대적으로 떠들썩하게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보도될 때만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들은 갑작스럽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저는 전혀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움직이는 모든 방식이 법, 제도, 체제, 문화, 규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인식 같은 기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보조적인 역할, 부수적인 존재로 배제시키거나 소외시키고요. 차별하거나 혼자 자기의 몸과 생각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주체가 아니라 오로지 남성에게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만 둔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이 사회의 문화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폭력이고 억압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작동할 때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완전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그 문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 끝에 있는 조그만 사건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를 없애려고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범죄만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처벌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든지, 교육도 폭력 예방교육, 폭력을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죠. 사실은 여성에 대한 인식과 삶의 전반적인 태도 자체를,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는 접근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음은 꿈입니다. 꿈이든 경험이든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사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경험은 예외적인 경험, 특이한 상황, 이상한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남자들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밤길거리를 다니는 게 되게 위험하다, 나는 두려움을 느껴, 그러면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네가 예민해서 그래. 왜냐면 나의 경험에서는 실제로 내가 밤길거리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범죄를 당할 거라는 가정이 평생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요. 장애인이 말을 하든 성소수자가 말을 하든 가난한 사람이 말을 하든 똑같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나는 동등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한다 해볼게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을 땐 괜찮습니다. 꿈을 꿔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계획으로 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가둬놔야 돼요.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어처구니 없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냐. 네가 어떻게 학교를 같이 다니냐. 어떻게 장애인 취업을 시켜줘. 너 때문에 돈 못 버는데. 자본주의에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너를 고용해.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치부됩니다. 행동을 하면 더 심해집니다. 출근 시간에 전철을 타기도 하고 전철을 멈추기도 하잖아요. 2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는 운동의 방식인 거죠. 하지만 내용을 듣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시위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잖아. 지탄 정죄의 대상이 되죠. 성소자도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됩니다. 너네 둘이 사랑하는 건 괜찮아. 근데 집에서 해. 광장에 나오지 마.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걸 한다. 그래서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 꿈을 사회에서 이야기하냐. 그렇게 불온하고 비정상적인 꿈을 왜 드러내냐. 그 고통과 그 억압의 경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영애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듣고자 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빈곤이라는 게 없는 세상을 꿈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실천은 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실천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됩니다. 그냥 그 상태에 있게. 근데 빈곤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 빨갱이가 됩니다. 갑자기 빨갱이 공격을 받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살고 싶다. 말하면 안 됩니다. 행동하면 안 됩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아이디어라는 것이 꿈으로 저는 표현을 했고, 그것은 꿈이든 경험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상관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평등,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미친년, 독한년, 꼴페미가 되는 거죠. 심지어 빨갱이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떻게 여성 성소수자 노동이 뭉쳐서 어떻게 빨갱이가 될 수 있어요? 되게 조합이 신기하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들이 한 번에 빨갱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체제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부장제 사회에 반대하는 것이고, 성소수자 운동하는 사람들은 시스젠더 이성애자 그리고 정상가족 프레임에 반대하는 것이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 중심의 사고방식과 이 체제를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자들, 남성들과 자본가들의 삶을 망가뜨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이 권리가 모두에게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가 축소되고 내가 편안한 세상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체제를 전복하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존의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 의심을 하는 사람, 변혁하고 개혁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정신없는 사람으로, 황당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살고 싶게 만듭니다. 그거를 사회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응시키고 순응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사회의 절차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이 영애 씨 남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그 첫 부분에 영애 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보통 사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특별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영애 씨의 남편만이 아니라 이내 씨의 남편도 이내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여성으로 나옵니다. 남편이 한다 그러는 건 다 하라 그러고요. 내가 불편해도 싫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일이 너무 바쁜데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옆집 사람에게 잠깐 맡겼는데 옆집 사람한테 맡긴 시간도 7시까지. 근데 그 시간에도 남편이 7시에 들어왔다가 아기가 잔다고, 아기인데도 혼자 두고 자기가 작업실로 다시 가겠다고, 네가 빨리 집에 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우는 것 같다라고 이제 나와요. 근데 우는 것 같지만 그냥 갑니다. 자기는 작업실에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섹스도 강간으로 하는데요. 아내가 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내는 그거를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 세계의 외모, 성격, 직업을 내가 갖지 못했다면 내 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생각해야 이 가부장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구조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국가와 자본가들은 싫죠. 불편하겠죠.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상한 여자, 미친 여자, 나대는 여자, 드센 여자, 이런 꼬리표를 주고 페미니즘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낙인의 이름으로 쓰는, 페미가 그냥 욕입니다. 요즘엔 너 페미야? 페미가 그냥 나쁜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권관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기게 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섹스 얘기를 하면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 특히 남성에게 학습되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도구로만 생각하게끔 이 사회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래 문화가, 미디어가, 커뮤니티가, 그리고 이 남성 그룹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여성을 성적인 정복의 대상으로만, 도구로만, 섹스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각들을 계속 갖게 만듭니다. 그 내용은 저는 책에도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혜의 남편이 처형에게, 인혜에게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눈매와 코, 몸매, 성격, 애교 있는 콧소리 이러면서 성적인 대상으로 여깁니다. 인혜 씨의 남편도 영혜에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쌍인 눈, 그 다음에 콧소리가 없는 담백한 목소리, 그리고 마른 몸과 작은 가슴, 이런 것들을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에게 그 동생한테 몽고반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거기에 계속 집착하면서 아주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강간하는 장면이 두 부부에게서 다 모두 일어납니다. 영애 씨의 남편이 영애 씨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했을 때, 그건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채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영애 씨의 남편의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면서 성관계를 이제 완전히 거부하게 되는 단계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를 합니다. 3번 정도 시도하면 1번 정도는 삽입을 성공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내의 얼굴은 무표정, 일본군 종군 위안부 같이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도 한다는 거죠. 인혜 씨, 영애 씨의 언니도 남편이 강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들게 퇴근하고 야근하고 와서 집에 오면 뻗어 있으면 남편은 성관계 하자 그러고 그냥 싫다 그러면 강간으로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데도 그냥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부간의 성폭력 장면이 이 책에 나오는 성관계 장면 중에 가장 불편하고 부적절한 장면으로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따가 나올 영애 씨와 인혜의 남편의 성관계가 가장 부적절하고 불편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영애 씨와 인혜 씨의 남편의 섹스에도 문제점을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인혜의 남편에게 있는 잘못이죠. 일단 아내와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부부 사이여도 우리 둘의 관계 이외에도 데이트든 연애든 성관계든 할 수 있다라고 둘이 합의를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합의가 없는 1대1의 배타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약속을 깬 행위이기 때문에 이내 씨의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애 씨에게는 저는 큰 잘못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애 씨가 이 성관계를 한다면 어떻게 나왔냐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꽃들이 합쳐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꽃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장면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했고 거기서 기쁨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성관계 이후에도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이제는 맞설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꿈속에서 계속 나오는 얼굴을 이젠 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주할 수 있어요. 직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내 씨의 남편의 잘못처럼 자기의 언니와 배타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내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내 씨의 남편이 자신의 동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이잖아요. 둘 다 경찰에 신고하고 둘 다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하는 대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당신이랑 성관계를 한 거고 당신은 정신도 온전치 못한 애를 꼬드겨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이내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늘 성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강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내 씨의 경험에 의해서. 그죠? 잠깐 성관계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방식을 얘기해 보자면 저는 섹스를 즐거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섹스를 즐겁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 행위가 문제다. 근데 섹스가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즐거운 것으로 얘기되고 있기보다는 위험한 것이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역겨운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전달되고 있죠. 교육도 반성폭력 교육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접근 방식이 주된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즐거운 거고 재밌는 것이고 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나 행위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폭력적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돼. 로 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 적극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관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적극적 합의가 가능한 사람. 이 말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소통이 가능한, 내가 답변을 했을 때 내 답변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질문과 대답이 없는 사람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얘기 나눌 때 이 질문도 가끔 하는데요. 성관계 누구랑 하고 싶어?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뭐 애인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뭐 동이요, 콘돔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 정말 좋은 얘기들, 정답들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경쟁을, 순위를 붙이는 거죠.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더 중요할까? 동의를 반드시 하는 게 더 중요할까? 이런 걸 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동의를 만들어가고 동의하에 성적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성관계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동의가 없으면 성관계는 할 수 없다. 성폭력이라고 하지 그거는 관계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이제 여러 단계의 질문들로 만들어 가보기도 합니다. 소통과 폭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소통을 안 하는 거죠. 소통을 안 하는 이유는 첫째, 궁금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대답을 했을 때 상대방이 대답한 대로 해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대답은 했는데 안 들어주면 이상하잖아.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게 나은 겁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영애 씨가 계속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한테 묻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영애 씨의 남편, 인혜 씨의 남편도 거절하는 부인의 표정이 보기 싫어서 발걸음을 돌렸다든지, 속상해하는 표정을 보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갔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묻기보다 나는 이미 아는데, 예상은 가는데 피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와 소통을 피하고 오히려 궁금해하지 않고 불편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모를 수 있는 게 권력이라는 거죠. 몰라도 되는 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질문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대답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 근데도 그거를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사람이 억압받는 쪽인 거죠. 그래서 둘은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부터 폭력이라고 인지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폭력이라고 여기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심한 욕설, 막 쌍욕, 아니면 구타, 폭행, 또는 강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개인 간에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폭력, 이제 전쟁 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폭력이라고 얘기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하지 않고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 않고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력, 그것으로 일어나는 배제나 소외나 차별은 폭력이라고 잘 인식하지 않는 사회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 구조적인 억압들, 부당 대우, 차별, 제도, 체제, 문화, 분위기, 그리고 이 사회의 전제와 가정, 기대 같은 것들이 폭력적이다, 억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작은 폭력들이 모여서 큰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큰 폭력이 어느 날 갑자기 뚱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문화를 바꿔내려면 우리가 현재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 작은 억압적인 문화들을 먼저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얘기 통해서 채식을 좀 더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정과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정을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정은 첫째, 고기로 보는 거죠. 고기. 동물은 우리에게 음식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심지어 물살이의 이름은, 그냥 보통 이름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아닌 이름이 뭐가 있냐 찾아보면 생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나 생선이 아닌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살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먹을 것으로, 그냥 동물은 음식으로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동물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생각은 불편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도 나온 것처럼 수렵, 채집, 사냥 시절 때 얘기하시는 분들 꼭 나오거든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사냥해서 먹고 살을 때도 고기 먹었잖아. 사람들 고기 좋아하는 건 본능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생태계에 같이 살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싸워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얘가 죽을 수도 있고 힘겹게 사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태계의 일부였던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 생태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최상의 포식자라는 건 동일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생태계에 밖에 있습니다. 동물들을 착취하기만 하죠. 그 생태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동물의 시신은, 사체는 예쁘게 포장돼서 딱 넣어져서 비닐로 딱 이렇게 너무 손쉽게, 너무나 값싸게, 그리고 원한다면, 돈만 있다면 매일매일 아주 많이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생태계의 일부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집 수렵 시절의 이야기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식 도축산으로 동물들을 그냥 공장식으로 찍어내고 키우고 있고 죽이고 있고, 저는 이것이 사실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소가 이제 이름을 얼룩소로 써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젖소는 인간 중심의 생각이, 얘가 젖을, 우유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젖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얼룩소가
계속 우유를 생산하려면 억지로 강제로 임신을 시켜서 아기가 나오는 거는 그대로 빼앗아야 됩니다. 왜냐면 아기한테 우유를 주면 안 되니까 아기는 그대로 분리시키고 젖을 계속 짭니다. 평생 젖을 짜는데 언제까지 짜냐면 몸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젖을 짭니다. 그 얼룩소가 언제 폐기되는지 보시면은 아마 눈물 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죽는 얼룩소는 그냥 죽여지는 게 아니고 햄버거 패티 같은 걸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또 많이 사 입는 옷들, 가죽 옷일 수도 있고요, 모피일 수도 있고요, 거위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연관이 있죠.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난 동물이 개와 고양이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친구고 내 가족인데 먹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동물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옥자라는 영화 아시죠? 옥자를 친구처럼 표현한 것이 당신이 친구로 생각하는 이제 개를 대하는 것처럼 돼지도 우리 친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기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랑 막 교류하고 서로 구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막 하거든요. 같은 생명인데 왜 어떤 동물은 친구고 어떤 동물은 음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가정은 여성에 대한 가정입니다. 여성성이라고 하는 그 규범이 있죠.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는 여성성에 대한 생각. 여자는 이래야 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모, 성격, 직업이 있겠고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 전반에 걸친 기대와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가정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일반 시민이나 대중들 만나서 성폭력을 누가 당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 중에 한 가지는 꼭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젊고 예쁜 여자가 술 먹고 밤길거리에 골목길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력행을 당할 것 같다. 이걸 다 술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는 꼭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들은 다 아시지만 단 한 가지도 사실이 없죠. 여기 원래 아는 사람, 지인이 제일 많고 장소도 상관없고 옷도 몸매도 나이도 다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성이나 피해자는 이런 사람일 것이야 라는 가정도 존재하죠. 그리고 네가 조심하지 않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는 기대와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아까 책에서도 나왔듯이 처제나 처형한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그냥 동료여야 될 사람에게 그냥 내 친구여야 될 사람에게 성적인 가정과 시도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회에 너무나 깊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 태도 자체가 성폭력을 일으키고 이 강간 문화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쟁도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차별과 억압, 폭력들이 모여서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평등과 평화를 더 배우고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는 사회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공교육에서도 그렇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평등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경쟁을 체내화하고 그 경쟁에 이겨야만 나라도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적인 문화와 억압적인 사회 체제 자체가 폭력을 일상화하고 그것이 전쟁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극우 정당이나 한국의 극우 정당이 뭐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뭐 먼저 쳐들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전쟁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내 씨의 삶이 저는 마지막 챕터 3장으로 나왔다는 게 또 흥미로웠고요. 좋은 배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내 씨의 삶은 영애 씨의 삶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애 씨의 죽음이 그냥 사회에서 보는 모습대로 꿈 때문에 미친 사람이 정신병을 얻어서 사망할 때까지 정신병 때문에 굶었다, 비참한 결말이다, 그게 아니라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서 해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위한 죽음 혹은 죽음을 통한 해방이었다고 영애 씨의 죽음이 저는 읽혔습니다. 근데 이내 씨의 삶은 그와 반대로 그려졌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적응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내 씨의 삶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견뎠다, 참았다, 인내했다, 용서했다, 받아들였다. 원가족,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견뎠고, 그래서 독립했고, 자수성가했고, 열심히 일했고, 야근했고, 남편의 모습도 이해했고, 받아줬고, 다 그냥 견디면서 삽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나 그냥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죠. 내가 한번 살아봤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영애 씨가 거의 이제 죽어갈 때의 이내 씨의 말인데요. 어쩌면 이건 꿈인지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난다는 표현이 나오고, 지금 살고 있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이 꿈일지도 몰라. 그리고 영애에게 얘는 먼저 깨어나서 거기에 저항하고 해방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느끼고 깨닫는 듯한 장면으로 이내 씨의 회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영애 씨의 남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시작과 이내 씨의 삶으로, 깨달음으로, 고백으로, 독백으로 나오는 마무리가 너무 좋은 결말로 나온다고 느껴졌는데요. 왜냐면 이 영애 씨 남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평범한 여자, 가부장제 사회에 아무 흠없는, 너무 평범한,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여자로서의 영애 씨를 얘기하면서 시작됐다가 그것에 폭력과 억압을 인지하게 되고 저항하는 사람으로서의 영애 씨의 삶이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못마땅하고 불편했던 언니도 이 익숙한 사회, 가부장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 공장식 도축산을 하는 동문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이런 사회들, 이런 체제가, 이런 문화가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깨어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도 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나가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동물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를 장애인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비성소자 중심의 사회를 성소자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성평등의 관점을 다양성의 관점으로 넓혀서 모든 약자의 관점으로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들이 읽어도 되는지 요즘에 이제 질문, 논의, 토론, 공방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선생님들 혹시 한강 작가님의 삼촌이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남성 노인 목사님의 글을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희한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느낀 건 이 사람의 글도 권력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 내가 삼촌이라는 권력을 조카한테 갖고 있는 거죠. 목사라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많은 사회에서 그냥 목사가 권력인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수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벨상을 탄 소설 작가에게도 소설에 대해서도 훈계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죠. 사회를 분석할 수 있어야 이 글을 읽고도 사회의 어떤 억압과 폭력을 글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게 인식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주류의 인식, 권력자들의 인식으로 이 책을 비판하다 보니 무슨 성적인 장면이 들어갔다느니 뭐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를 권력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해볼까요? 우리 딸아이가 그 채식주의를 읽어보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왜 여자는 가슴을 내밀면 안 되고 남자는 내밀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집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 연출이 되는 거죠. 우리 저희 집은 이제 그 남편과 바로 밑에 남동생과 또 한 6살 밑에 남동생이 있는 아이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맞다고도 할 수 없겠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몸이나 가슴에 대한 생각은 사실 생각을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그 여성의 몸 그리고 가슴, 특히 이 유두에 대한 성적인 접근, 성적인 도구로만,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사회, 문화에 저항하고 항의하고 행동하고 목소리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여성이 가슴이 나오는데 젖꼭지가 나오면 사진이 잘립니다. 삭제됩니다. 갑자기 젖꼭지가 안 나오면 괜찮아. 이 뭐 위에까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재미나게 항의하는 게 뭐냐면 남자 젖꼭지 사진이라는 걸 올려놔요. 그래서 당신의 가슴 사진을 올리고 싶을 때 이 남자 젖꼭지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세요. 그럼 이건 남자 유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말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운동의 방식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회사 같은 데 앞에 가서 우통 까기 운동. 내 몸은 너희들의 포르노가 아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월경도 피가 묻은 바지를 올렸더니 사진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도 왜 삭제되냐 이러면서 월경이 묻은 바지 그대로 입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를 바꿔가려는 시도를 하고 저항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온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에 사회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거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족이 그 단위가 될 수 있겠죠. 작은 단위가. 그러면 우리는 뭘 시작해야 되냐면 대화를 시작하고 회의를 시작하고 합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만큼 올라왔는데 상대방들은 생각이 이만큼 안 올라왔죠. 여기 있는데 내가 혼자 우통을 깐다. 그러면 상대방들은 생각이 이만큼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놀라고 당황하기만 하고 반감만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메타 같은 회사 앞에 가서 우통 까는 거는 그냥 놀래라고 하는 거고, 언론에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전략을 쓰는 건데, 우리 집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대화를 시작하고 회의를 시작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모두가 같은 수준의 인식을 어느 정도라도 끌어올려서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갈 거냐? 그 전략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맞춰가서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속도는 어차피 못 맞추니 나는 그냥 저항하고 행동하고 액션으로만 보여준다, 이 전략으로 가는 거냐. 그래서 회사와 국가를 상대하는 것과 가족을 상대하는 것, 친구를 상대하는 게 언어가, 우리 표현이 다르면 더 효과적이라면 다르게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 얘기만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소자 얘기하고 장애인 얘기하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얘기해서 시간, 에너지가 더 드는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더 강한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 운동을 해서 안 되는 이유와 성소자를 해서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동일하거든요.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의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모든 남자 모든 여자는 다 시스젠더 이성애자에 대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정상가족을 이뤄서 다 애를 낳아야 돼요. 그게 국가와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하는 여성들 안 되는 거고, 그 정상가족을 이루지 않겠다는 성소자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을 억압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여성을 억압하는 이유와 성소자를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사실상 같은 거예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국가와 자본이 원하는 인구 유지와 통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성평등 운동은 사실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세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운동은 힘을 합쳐서 모두 연대해야 되는 운동이고, 다 모든 억압과 폭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더 들고 에너지가 더 든다기보다 사실은 저는 하나의 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